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가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죠. 네. 투표 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 KBS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다시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 27일입니다.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27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이번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부터 들어보시죠.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0%였습니다. 나머지 후보는 모두 1% 이하였고 없음, 무응답은 8%였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섰습니다. 5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2%포인트씩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경기, 광주, 전라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선 김문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서울에선 이재명 41, 김문수 40%, 대전, 세종, 충청은 41대 38%, 부산, 울산, 경남 36대 43%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5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서울과 대전, 세종, 충청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대구, 경북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0%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8%로 나타났습니다. 5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사전투표 진행됐고 후보 단일화는 달라진 것 없고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다짐했죠. 네, 이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화요일 오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서 단일화는 없다고 재차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3자 구도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7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사전투표 전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뿐. 단일화 시한은 다가오는데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입장차는 그대로입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0%라고 선언했던 이 후보는 다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지지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른바 동탄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이 후보의 이딴 선긋기에 국민의힘도 3자 구도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막판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접지는 않았지만 개혁신당의 단일화 관련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를 위해 전략적 투표에 나설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기 위해서 누가 가장 확실한 후보인지는 많은 시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결국 단일화를 할 것이라면서도 단일화 논의 자체를 폄하했습니다. 이길 수 있느냐가 사실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실은 힘이 확 실리지 않는 거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 직후 만나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단일화가 어려워진 김문수 후보는 새 결집에 주력했어요.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죠. 그러자 민주당은 신념과 양심을 버린 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자신이 당대표를 지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견제가 없는 괴물 독재 국가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공동정부 구성과 개헌 추진, 임기 단축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를 만나 후보 단일화와 대미 외교 등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김 후보를 언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가 자랑한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매출 95%가 부동산에서 나왔다며 결국 서핑장을 미끼로 한 부동산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식 고발에 앞서 민주당은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신윤계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선거운동 중단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화요일에 열렸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 내용 정리해보죠. 네, 지난 화요일 오후 8시에 MBC에서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 주제는 정치 분야였습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정치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TV 토론에 나선 4명의 대선 후보. 먼저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합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법과 제도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의 앞에 늘 멈춰섰습니다. 정치란 그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는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타협하고 공존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저의 삶 자체가 국민 통합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셨던 분이 2분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른말하는 대통령. 권영국 후보는 사회적 불평등이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고 진보 정치로 새 판을 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이날 토론에서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또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죠.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2.3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몰아붙였고요. 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반격 카드로 꺼내면서 맞섰습니다. 마지막 토론 현장의 소리를 지난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이 시작되자 비상계엄과 탄핵이 화두가 됐습니다.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계엄 사과도 논란이었습니다.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건 사과도 아니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론을 꺼내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라는 지적도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행적을 따져 물었습니다.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안 들어가고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어제 시사본부 이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연했죠. 네,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 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어제 이 시간에 화상으로 연결한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에 힘쓰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방송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 끝으로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세 차례 TV 토론했습니다만 워낙 네거티브 공세들이 많아가지고 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정말 TV 토론에서 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른 후보가 잘할 것인지, 제가 잘할 것인지. 저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할 증거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싶었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진흙탕이 돼가지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거나 아니면 침소봉대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마구 공격을 해서 1, 2차는 참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무능한가? 왜 반격을 못하지? 예. 이러시는 것 같아서 3차에는 조금 반격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아까운 시간을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 경제 회생시키겠다. 민생 회복시키겠다.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라 만들겠다. 통합해야 되겠다. 갈등, 혐오, 증오가 아니라 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같이 가는 세상 만들겠다.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 정말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국민들께 한마디 말씀하시죠. 이 나라 상황이 참으로 위중합니다. 역사적 분수령 위에 서 있죠. 과거로 굴러 떨어질지 정말 미래를 향해서 다시 자세를 정비하고 나아갈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경제, 민생, 안보, 국격, 민주주의 다 무너졌죠. 이걸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손잡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꼭 만들고 싶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 마음으로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시 15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정현정 씨.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오산부터 정체고요. 수원에서 천천히 갑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인데요. 설악에서 천천히 갑니다. 서종에서 화도까지 막히고요. 덕수 3패에서 강일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인데요.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까지 정체고요.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인데요. 광교터널에서 북성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호법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성동에서 군자교 사이 3차로에 작업 중이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부터.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를 좀 꼽았습니다. 예. 그 유시민 작가가 이따 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설란영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저희 남편을 이제 그 경기도지사도 하고 대선 후보 만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래서 이제 가만히 있던 설란영 여사가 가만히 뜬 게 되고 말았어요. 노조 활동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또 이제 그 남편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일화들 같은 것도 알려지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설란영 여사가 뜬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 당사에서 얼씬도 하지 마라. 얘기하고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 이건 출당이다. 얘기하고 탄핵 반대했던 당론 철회하라라고 상당히 센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저는 보수 확장이나 온건 보수 확장, 중도 확장 차원에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저는 발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 알고 역시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저는 전략적으로 저는 메시지를 이렇게 밖으로 낸다고 보고 있죠. 예. 뭐 그렇게 전략적 고려를 안 해도 그냥 사실 그 개헌만 안 했으면 2년도 집권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선거가 없었죠. 선거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뻔한 얘기. 게다가 2년 뒤에 대선하면 자칫하면 이재명 후보는 후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개헌을 해가지고 정권도 지금 내줄 판 그 일부 직전까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화를 내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말을 애매하게 하고 끝까지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가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선관위 부실 관리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관련 얘기 좀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이런 걸로 봐서 탄핵에 대해서 물론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는데 그저께인가요? 김 후보가 여전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왜 무엇이 잘못됐고 왜 반성하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기본적인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뭐 인식의 한계보다도 두 사람의 특수관계가 너무 끈끈하다. 윤석열, 김문수가. 왜냐하면 지금 내일 모레 선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선거가 임박하지. 거기다가 1위 표차가 의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된 작심하고 차별화 발언을 못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인식의 한계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워낙 끈끈한 특수한 관계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강한 저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뭐 대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 아주 강성 우파들이 나를 안 찍을까 봐 우려한다면 전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판단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비판해도 그 강성 우파들은 결국은 다 찍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강성 우파가 비판해서 만약에 표가 빠져나간다 해도 거기 유입된 표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이제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 대선에서 패배하면 어쨌든 이 당원 투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무슨 끈끈한 관계 이런 것보다도 끈끈한 관계 있을 게 뭐 있어요. 장관 하나 시켜준 건데 그것보다는 이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 이런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럼 좀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뭐 거의 그나마 후보가 되고 지금 후보가 된 이후에 버티고 있는 거는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강하게 작용한 당내 강성 지층 이 부분이 연결고리가 강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말이죠. 과거에 보면 후보하고 좀 짜고 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며칠 전에 3차 TV 토론회에서는 그래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파격적인 절연 선언, 석고 대죄 뭐 이런 것들이 탁 치고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지금 오늘까지도 없는 거 보면 이거는 뭐 두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알았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은 최창렬 교수. 역시 전 이준석 후보하고 유시민 작가 두 사람을 아무리 뭐 이건 딴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해도 해야 되겠어요. 이건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그 발언은 지금 이 후보는 지금 이거를 무슨 뭐 검증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검증 차원이 아니고 그 단어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 단어 써야만하지만 검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준석 후보는 왜 이렇게 국민들이 화를 내는지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유시민 작가는 물론 설란영 여사가 여성 노조를 비하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떻게 이건 유시민 작가 그 진보적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진보 보수 문제가 물론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물론 뭐 내재적 접근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설란영 여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가 그런 여성 노조를 비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발언을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발언 자체는. 두 사람 다. 그래서 이거 두 사람 다 진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결국 사과했죠. 사과는 했습니다. 최진 원장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은둔 생활할 걸 보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좀 측은지심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8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지 운동을 한다는 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안타깝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대세의 지장이 있으며 어떤 본인에게 좋은 점이 있는 건지 이게 마치 국정농단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내란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민은 후보를 지지하는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사저에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그 보수에 좀 단결해 주십시오. 뭐 국민힘이 힘을 내십시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정도에 그쳤어야지. 밖으로 활동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본인에게.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 뭐 이렇게 화났다 이런 건 아니고 너무 좀 안타깝고 정말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탄핵당한 딱 2명의 전 대통령. 박근혜, 윤석열 두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이렇게 또 행동들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 탄핵 선거인데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나타나서 그런 얘기는 탄핵에 대해서 좀 약간 잊혀질 뻔하다 다시 살아나지 않겠어요? 사실상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이 정말 완전히 도와주려고 하는 거겠죠. 진심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 김문수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출신 지역이 영남이 아니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사실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본인이 뭐 이미 대구 경북 출신인데다가 이 지역도 중첩이 되지 지지 기반 중첩이 되지 더니 효과가 없는 걸 뻔히 알 텐데 지푸라기를 잡고 싶겠지만은 다른 지푸라기를 잡았어야 된다. 이건 참 행보가 참 아닌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박근혜 좀 진인물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꼽아봤습니다. 자, 뭐 다음 주 우리 이 시간에는 이미 대선 결과 나오고 새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 두 분한테는 오늘이 마지막 그 기회예요. 그러니까. 득표율 어떻게 나올지 예상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 앞에 이제 지금 물론 깜깜이 그 여론조사 결과 공포 못합니다만 또 두 분께서는 뭐 이런저런 정보들도 접하고 계실 텐데 대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처음에 50%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제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3자 구도에서 50%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3자 구도죠. 권영우 후보까지는 4자 구도인데. 그래서 저는 50%는 이재명 후보가 못 갈 것 같고 40% 중후반대 정도 갈 것 같고 너무 수치를 얘기해서 좀 안 됐나요? 근데 김문수 아니 뭐 이건 그 예상이니까요. 최 교수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생각보다 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이번 선거가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심판 선거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이니까 내란 심판이란 말이 전 전혀 문제가 없는 단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서 김문수 후보도 40%대 잘하면 초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표차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줄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그 27일 발언의 문제, 그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악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서 10% 안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세 가지로 전망합니다. 네. 최진호 원장.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내일 모레 선거 전까지 현재 구도를 말씀드리면 저는 5대 4대 1 구도로 보는데 이 구도가 저는 막판 개표로까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5, 4, 1이라는 거는 이제 아다시피 이제 뭐 이재명 5, 4인데 이 1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지지율로 보면 거의 10%의 아주 높고 견고한 그런 나바란 요소 같은 벽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거를 굳이 우리 최장규 교수님께서 워낙 구체적으로 수치를 예상을 해 주시니까 저도 그래서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50% 안팎이라고 보는데 저는 초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초과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어찌됐든 보수의 후보이기 때문에 40%는 넘을 거라고 봅니다. 40% 지금 잘하면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싫어도 보수를 위해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후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이게 잘하면 10%를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럼 이재명 후보가 50%안 넘을 거 아니에요. 10% 넘고 40% 넘으면. 그러니까 지금 편차를 크게 들으면 5, 4, 1 정도 든 거죠. 5, 4, 1인데 예. 셋 다 50을 넘기고 40을 넘기고 10을 넘길 건 불가능하죠. 그럼 100이 훨씬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 세 사람이 딱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50%, 40%, 10%면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딱 100이죠. 정확히 100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약간은 오르내림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오르내림이 있는데 아까 셋 다 좀 올라갈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3명 다 올라갈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막판에 가서 무슨 새롭게 등장하는 변수랄 거는 별로 없고 아까 언급하신 뭐 이준석 후보, 유시민 작가 등등의 일종의 그 발언 파문 뭐 이런 걸 조금 아까 우리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연결했는데 집요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그런 그 구설수, 설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막판에 그 표심에 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유시민 이제 작가의 발언 말씀하신 거죠. 그것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까지. 예.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저는 이준석 후보 본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김재원 그 비서실장은 이준석 후보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 등등의 행적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성표들이 자기들한테 막 오고 있다. 그거 뭐 김재원 이제 비서실장이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후보의 비서실장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그 자체의 발언이 워낙 파급이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하고 잘 연결이 안 된다고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는 자꾸 설명해야지 떠오르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이미 500만 원을 벌금을 받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막판에 나온 얘기가 상습 도박 때문에 이제 돈이 유입됐는데 재산이 39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돈이냐? 조세 포탈 혐의를 고발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 전반적인 이 지금 현재 판세 흐름에 결정적인 그 영향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별로 보지 않아요. 워낙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강했어요. 그래서 별로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근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건 유시민 작가가 비판받아 마땅한 측면, 전 비판을 많이 한 거고 지금. 근데 이게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별로 크게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요. 물론 큰 진영 내로 볼 때는 같은 진영이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이걸 계속 거론하는 것 같아요. 거론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일단 이준석 의원 후보의 발언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까지는 튀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현재까지 보면요. 그쪽 불똥 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 이재명 후보에게 뭐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이준석 본인에게 얼마나 이렇게
표를 떨어뜨릴 수 있긴 한데 저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인데다가 이게 본인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반대자들을 보면 어떻게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그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이 세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언론으로서는 이게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나 이준석이 이게 크게 퍼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는 그건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중도층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싫고 김문수도 싫다. 그래서 어차피 뭐 사표가 될지언정 이준석을 찍은 사표가 될지언정 이준석이가 장래 희망이 있으니까 찍겠다. 라는 사람이 제 옆에 꽤 있었어요. 제 주위에는. 이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싹 사라졌어요. 못 찍겠다. 이준석. 그렇습니까? 꽤나 영향이 있다고요. 이준석 개인에게. 김문수나 저 이재명한테 큰 그 후보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개인에게는 영향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최근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준석의 지지율이 거의 이제 저는 정점을 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변에 이준석을 지지했던 좋아했던 뭐 젊은 친구들이 20, 30대 물어보니까 이런 이준석의 또 톡톡 튀는 발언, 위험천만한 발언들, 자극적인 발언들 이런 게 오히려 좀 매력 포인트고 그런 게 오히려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젊은 친구도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언론은 요란하나 뭐 그렇게 실제 표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준석 본인에게. 두 분 전망이 조금 엇갈려서 그래서 1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조금 이제 판단이 다르신 것 같네요. 뭐 내친 김에 금주의 핫한 한마디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 갈까요? 최창윤 교수 핫한 한마디. 저는 핫한 한마디 결국 그거예요. 저기 유시민 작가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설란영 여사가 제정신이 아니고 남편은 학출이고 설란영 여사는 찐 노동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남편을 비판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설란영 여사가 그런 얘기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여성 노조 비하하면서 발언을 했다는 건데 글쎄 만약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의 입장이 완전히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든 잘못된 거다. 설란영 여사의 발언이 그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논리를 끄집어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진보라는 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주에도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입 밖에 낸 것 냈다는 자체가 인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제되니까 나오는 거죠. 도저히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해서 그거 제일 핫한 말이다. 이번 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진 원장 핫한 한마디. 그 일론 머스크 미국의 트럼프 백악관하고 이제 작별 인사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친구이자 고문으로 남겠다. 이 말이 한때 그렇게 프로메스는 가까워도 이렇게 떠날 때는 말이죠. 언제 우리가 가까웠냐는 듯 냉정하게 떠난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도 보면은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바로 며칠 만에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다라는 점을 소개했고요. 한마디 좀 문자로 말씀드리면 미국 시사 작가이자 사상가 프랭클린 애덤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을 찍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라는 말이 조금 차하고 선택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안 뽑기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라는 말이 좀 그나마 들으면 부동표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 옛날에 이정희 후보가 민노당이 이정희 후보였나요? 이정희 후보가 민노당. 민노당이잖아요. 박근혜 떨어뜨려 나왔다. 그 얘기가 이렇게 회자됐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최선의 후보가 없으면 차선도 없으면 차악이라도 뽑아라. 그래서 꼭 투표는 해라. 그런 거죠. 그 말은 최악을 막아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전 투표율이 첫날은 제일 높았는데 둘째 날까지 합치니까 지난 대선보다 좀 떨어졌고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호남이 제일 높고 영남이 제일 낮아요. 맞아요.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가 제일 낮아요. 이건 역시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사전 투표를 아직도 좀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확연하게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강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아주 뚜렷한 현상인데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제 그 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보수 후보를 찍긴 찍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란 응징이라는 거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보신다. 전 그런 점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마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고 좀 생각해보자. 본투표 가서 찍을 때 찍더라도 지금 당장은 김문수 못 찍겠다. 뭐 이런 것에 작용하는 게 아닌가. 뭐 지금 저희 완전 추론입니다. 이거. 이런 거를 뭐 수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최종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네.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선거이기 때문에 관심이 꽤 있고 워낙 이 선거가 엄청난 이 일 때문에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관심도 높고 그래서 투표율이 꽤 높아질 것 같은데 보수 유권자들이 뭐 샤이 보수 가서 찍기보다는 기권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느냐. 정말 조금 지난 대선 때보다는 지난 대선 77.1%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큰 차이는 안 나더라도 좀 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지난 투표율보다는 비슷하거나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전 투표율도 사실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그리고 최근 뭐 해외 동포 투표율도 보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또 이번 나머지 본 투표 같은 이제 계엄 뭐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한 가지는 그 부정선거 여론에 대한 그걸 믿는 층이 사실 확산이 좀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면 말하자면 강성 보수의 수적인 양적으로 조금 더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다. 반면에 이제 중도층은 훨씬 더 도망가 버린 거죠. 단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수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보수가 크게 손해를 보는 건데 이제 하나 뭐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지표 하나가 새로 확실하게 등장한 거죠. 부정선거. 예, 그 물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근데 그건 보수의 지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보수의 본령도 부정선거와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세력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성 보수, 그러니까 이제 찐 보수 판단할 수 있는 보수라기보다는 그 강성 우파. 약간 극우, 극렬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세력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전광 목사 관련 발언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극우라는 사람들의 포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대대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그 전광훈 집회에 왜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한 몸이라는 거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극렬 지지자들이 완전히 자신을 지탱하게 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 메시지를 내고 김문수 후보도 그러고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결합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니 오죽하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구속될 때 뭐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자신 그런 적 없다. 선을 긋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데도 아닌 정광훈 집회에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이게 김문수 후보를 엄청 부담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대구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서 가는 거는 김문수 후보에게 좋은 것이겠으나 중도층들 보기엔 탄핵을 또 상기시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플러스면서 따져보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김용태 아까 위원장도 비대위원장 어신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선거 전략으로 봐도 그렇고 또 명분이나 당위로 봐도 그런데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27일 토론회 때도 이재명 후보가 물어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할 생각이 있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가. 물어봐줬는데 그게 말을 엄청하고 넘어갔다고요. 그럼으로 봐서 저는 아까 저기 뭐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겠으나 두 분이 윤석열, 김문수 두 분이 그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극우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대선 이후에 당권 그 둘 중에 하나 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선거 공학적으로 도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상당히 발언을 부드럽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완전히 뭐 이 보수와 국힘당을 폭망시키려고 작심을 하지 않는 한 이런 행태를 보이질 않았을 거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3년 가까운 기나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사고 영역 멘탈이 딱
정광훈, 뭐 광화문 광장 뭐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자체에 그러게요.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 실망스럽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과정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김용태 위원장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단체로 나와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 자체가 얘기를 해야 돼요.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물론 후보도 물론이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폭망할 글쎄요. 제가 방송에서 말을 뭐 자제해야 되는데 폭망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보수가. 이건 지금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보수는 이렇지 않다.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초선 의원들 정도는 딱 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이게 뭐 중도의 최소한도 그다음 온건 보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은 정말 존재감커녕 이거 심하게 표현하면 뭐 죽었나 사라졌나 할 정도의 극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 이 대선 국면에. 우리 최찬일 교수 아까부터 그 대선 후에 어떤 당권 이런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렇다면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낙선한 후에도 당대표에 도전해서 계속 다음번 또 차기를 노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차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전 당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치를 원래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가려 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없었죠. 한동훈이나 이런 꽃 문수로 여론조사 숫자가 나오다 보니 온 거예요. 거기까지 밀려 오다가 본인이 생긴 거죠. 욕심이 생긴 건데 의혹이 생긴 건데 내친 김에 지금 보니까 강성 우파들은 자기 지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해주고 이러니까 잘하면 어차피 이번 대선은 탄핵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이기기가 어렵고 어차피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당권이나 지금 내년에 기득권 공천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러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광훈 목사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그래서 그렇다면 설명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면 이제 원래 본인이 극우거나 둘 중에 하나라야 설명이 되지 그전 설명이 전혀 안 돼요. 그동안에 쭉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본인의 극우적 성향을 여러 차례 목격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일찍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아마 이제 대선 이후에 그 이제 강성 지지자들 규합해서 특히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해서 그건 확실하거든요 당권은. 일단 지금 뭐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만은 안 된다. 한동훈 전 대표가 되면 보수 자체가 재편이 되는 것이고 그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친윤이나 TK 의원들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게 일상적인 우리 전망이거든요. 분석일 때. 그렇다면 이거는 김문수 후보는 그 공간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선 국면에서 꼭 이길 것 같지 않은데 굳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손을 놓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당권 갖고 정치를 하려 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드린 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와 윤석열과 친윤파들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는 공통 분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만큼 막아라. 근데 친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뭐 안철수나 다른 후보보다는 김문수가 제일 좀 죄송합니다. 그렇죠. 만만하다. 네, 같이 당권을 장악하기에는. 그래서 대리마다 얼굴마담으로 계속 김문수를 밀고 있는 거고 김문수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차별화하지 않고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한덕수는 아무래도 뭐 김문수 이런 분보다는 통상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뭐 이제 경쟁력도 생각했겠지만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김문수 통해서 하면서 한동훈을 내치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와 단일화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5월 10일 날 새벽에 그 기습적인 후보 교체가 실패됐던 건데 그럼 이게 설명이 좀 돼요. 친윤,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 한동훈 배제 딱 맞아떨어져요. 논리적으로. 적어도 논리적으로 말이죠. 그럼 그다음에는 국민의힘은 더 극으로 가면서 대구 경북 지역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흔히들 말하는 영남 잡면을 위축을 스스로 되는 거죠. 그들만의 세력을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한동훈, 김용태 등등의 세력은 따로 당을 차립니까? 차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갈라설 수밖에 없다. 갈라서야 되고 갈라설 수밖에 없다. 네. 아니 근데 그 말씀이 좀 추상적인데 그러면은 탈당하거나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도에서 그 대선 이유를 어차피 얘기하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견디기 어려울걸요. 아마 지난번에 당대표 됐다고 또 달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부분이 다른데 지금 당장 내년 6월이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탈당 신당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미 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친윤과 김문수가 돌돌 뭉쳐서 당권을 장악하려 하지만 저는 그 구도대로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딱 6월 3일 끝나고 나서 지고 나면 여론조사의 당권에 이게 지고 나서 아주 당원들 완전히 생각도- 망가지고 나서 당원들 생각도 바뀐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예.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당 심도 따라갈 수밖에 저 없습니다. 동의해요. 저는 그건 동의하는데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윤 쪽이. 근데 그게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인데 예. 자, 뭐 나중에 얘기니까. 그럼 이미 대선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진 후의 당의 모습까지 우리가 얘기하면 좀 너무 글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뭐 리박스쿨, 이승만, 박정희 스쿨. 또 그래서 뭐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라는 자손군. 뭐 돌봄 교사. 뭐 이런 늘봄 학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아까도 윤호중 이제 그 선대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상당한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앞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무 논거 없이 단순하게 뉴스타파 보도 하나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에서 무슨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관계가 없다. 김문수 후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뭐 지켜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일단 민주당은 뭐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내일 또 뭐가 터뜨릴 수 있죠. 뉴스타파가 아무것도 없이 보도했는지. 근데 뭐 지금 있긴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뒤에서 배경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그 정책 자문 관계까지는 확인된 거죠. 거기까지 확인되는 거죠. 예, 확인된 지금 거죠. 이른바 이 댓글 운동 이것까지 관련이 돼 있는지는 그건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두 분 궁금한 게 자손군, 뭐 리박스쿨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저 보도에서 봤죠. 오래 전부터요? 아니요, 최근에 알았죠. 이번에 한 거예요. 이번에 봤죠, 이번에. 그러니까 뭐 자유 손가락 군대, 뭐 댓글 부대인데 구구선 이런 분들 리박스쿨인데 저는 이게 뭐 전혀 대세에 워낙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별로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또 남아 있는 변수는 뭐가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니까 이제 뭐 이틀 변수 없죠. 변수가 좀 없다고 봐요. 모르죠. 변수가 있으면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건 발언이 튀어나온다면 몰라도 그런 건 나오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상한 발언들이 많이 나온 판에 다들 조심하겠죠. 변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이 지금 그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빅 감동 이벤트, 뭐 삭발, 석고데이트 이게 없는 한은 그 특별한 변수 없이 그냥 끝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뻔히 지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어떤 극적인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는 걸 국민의힘 보고 사실 너무 참 신기해요. 이런 데서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김문수 후보가 나는 너무 신기해요. 김문수 후보가. 제가 그 말씀입니다. 20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왜 김문수 후보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 그래서 아까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경우 아니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게 자는 이길 수도 있는 선거일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 선거가 완전히 환골탈태하고 그냥 계엄을 김문수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론적으로 판단을 한 거다라고 봐요. 만약 다른 후보가 됐다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나간 얘기 뭐 가정이다 의미가 없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윤심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터무니없는 막판에 메시지 보고 극장가 하는 거 보면 저는 단순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상당히. 그래서 앞으로 참 암울하다. 그러나 완전히 이대로 가면 폭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겠다라는 역설적인 기대감을 저는 갖는 거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존재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는 간간히 이제 검찰 수사 결과로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뭐 건진법사 통해서 통일교를 통해서 뭐 어떻게 받았는데 그 뭐 행정관이 그걸 웃돈을 주고 바꾸러 갔고 바꾸러 가는 데에 인테리어 공사 담당한 그 업체에게 사장 부인이 같이 갔고 그 사장 부인의 카드로 그걸 결제를 했다더라 등등이 이게 뭐 검찰이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살살 흘려가지고 거의 이제
명품법 2개를 그것도 1,000만 원짜리 넘는 거를 2개를 더 비싼 걸로 교환했구나까지는 다 드러난 거고. 드러난 거죠. 그럼 그렇게 교환한 게 어디 갔겠어요? 뭐 이제 이런 심증적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러니까 윤석열 그러면 자동 김건희 떠오르고 자동 명품백 떠오르고 이런 구도가 돼버린 거죠. 됐죠. 이미 됐죠.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 그게 완전히 고착화됐어요. 이제 그거는 뭐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완전히 그 정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도 또 다시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잘 환골탈태 못할 걸요 아마. 아마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 경찰들의 수사 속도는 엄청 빨라질 거예요. 지금 이미 언론에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뭐 검찰 개혁 뭐 완전히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받아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 내부에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공포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대선 끝나고 이것도 참 특정 후보의 승리를 전제로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예상이니까 이것도.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빨라질 거예요. 굉장히 빨라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그런 말이죠. 이쪽에 강성 세력, 이 우파의 강성 세력에 명분이 생겨요. 봐라, 저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드디어 이제 정치 보복한다.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저거 봐라. 이러면서 이들이 뭉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환골탈태할 만한 명분이 또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생각이 좀 다른데요. 없는 걸 새롭게 튀어나오고 줄줄이 말이죠. 여기저기서 파헤쳐지면 방금 말씀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그리고 보수진영 사업을 얘기해 보면 이건 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속대를 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어떤 빌미를 통해서 무슨 뭐 정치 보복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거를 대비해서 저는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 상당히 그 강도 높은 이 통합 정책을 할 거라고 봐요. 오늘 조금 전에도 뭐 메시지를 냈는데 자기는 집권을 하면 뭐 반통합이 아니라 완전히 대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방금 최창일 교수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어떤 인선이나 메시지 이런 부분 통합적인 것들이 같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수사도 할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진행 중이에요. 출국 금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한덕수, 최상목 전 이 관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라면 이 국민의힘의 이 강성, 신윤들, 주주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탄탄히 할 수 있는 또 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3년 동안에 충분히 이게 불거졌고 부글부글 끓고 다 알 만큼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거거든요. 의혹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봐요. 수사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지형을 제가 알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관련 대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 경찰 수사 지휘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러면 특검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해야지. 국민의힘 측에서 특검을 계속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검찰 경찰 세게 밀어붙여서 수사 광범위하게 할 그런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의 취지로 오히려 객관적인 우리가 내가 정권을 쥐고 검찰 경찰 동원해서 다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시비가 나올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객관적 특검이 오히려 그래서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아니, 전 내란 특검 해야 된다고 봐요. 특검하는 거 어떻게 규명합니까 이건 알겠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해야 된다. 아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저는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해야 돼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아마 할 걸 가능성이 높고 그 두 가지 정도에서 좀 스톱하면 되고 딱 좋죠. 그럼 딱 좋죠. 근데 거기 더 나가서 거기다가 무슨 사령관들 무슨 도끼로 의회 부서라 이런 증언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계엄 내란 진상 규명 작업도 아마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6월 7일 토요일, 6월 8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21대 대선 기획 새 출발 대한민국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조항조의 거짓말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새로운 정부 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